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3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 이어서 그 교재 42쪽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강의 자료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함께 같이 보고 있을 텐데요. 1차시 수업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1.4 브라운 앤 레빈슨이 1987년에 그 논문에서 논의한 체면 위협 행위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 말하자면 대화의 원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의 공손성의 원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 분야,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떤 인간의 그 화법이라고 하는 것, 가장 화법의 일반적인 형태가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이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또 동시에 아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언어를 듣는 친구들은 초반에도 말했지만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또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친구들, 또 그러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냥 어떤 국어국문학과 학생으로서 어떤 응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언어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이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사실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총체가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실 초반에 말했다시피 선생님 전공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지난 학기부터 한류와 언어를 포함하여 새로운 과목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선생님 스스로도 뭐랄까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말하는 것, 또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어떤 카테고리화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정도차를 두고 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인문학적 활동, 또 비록 인문학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회와 연결된 인간과 관련되는 그런 모든 행위들, 특히 발화 행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수학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정도성이라든지 정량성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브라운 앤 레빈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지금 1차시 수업에서는 주로 브라운 레빈슨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영어 표현의 영어의 학술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직역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Face Threatening Act, 체면 위협 행위, 거의 직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낯설게 되는데요. 이제 읽어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되고, 이 체면 위협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라이스의, 우리 앞에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그라이스의 1975년 논의에 어떤 그 공손성의 협력 원칙과 일종의 상보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뒤에 이제 여러분들 43쪽의 교재의 표를 보면, 우리 지금 프린트물에도 강의 자료에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43페이지의 그림을 이쪽에 제시해 놨습니다만은, 거기 FTA, 이거 자유무역 협상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Face Threatening Act, FTA 그 약자로 소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이 브라운 앤 레빈슨이라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스피치 액트, 발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라든지 담화라든지 또 그런 대화나 담화를 하기 위한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대화는 convers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화 스피치 액트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으로 구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언어에서 말하는 그 행동주의 철학에서 가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발화를 통해서 수행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령형이겠죠. 불 켜라, 밥 먹어라. 그러면 행동이 수반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발화행위라고 하고요. 그 발화행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인하자가 가지고 있는 체면 위협행위다. 이거 뭔 소리야? 모든 발화는, 모든 인간의 스피치 액트는 근본적으로 체면 위협행위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A가 B에게 스피치 액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면 위협, B라고 하는 사람의 체면에 위협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극단적인 단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체면 위협은 비난, 모욕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체면 위협 행위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은 뭘까요?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놓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브라운 레빈스는 좀 반대 척도에서 보는 것인데요.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이 이성적으로 위반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라이스는 인간의 어떤 그런 발화 행위들을 근본적인 협력, 상대에 대한 배려 그런 쪽에서부터 관점을 본다면 브라운 앤 레빈스는 역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값에서 시작하느냐 플러스 값에서 시작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예습을 안 한 사람들은 뭔 소리래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체면을 분류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제 우리는 체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냥 face에 불과한 거죠. 얼굴이 곧 체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굴이라는 개념과 한자의 체면은 좀 다른 개념이죠. 네. 글쎄요. 이것도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보면 동양 사람들이 훨씬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물질적 개념으로서의 얼굴에서 더 나아가는 체면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뭐 좀 더 어휘 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42페이지 교재를 잠깐 봐볼까요? 거기에 체면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체면과 적극적 체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네거티브를 부정적, 그 다음에 파저티브를 적극적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소극적 체면과 적극적 체면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약간의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영어 표현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명령이나 제한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난이나 무시는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지만 비난이나 무시는 훨씬 더 체면을 위해하는 것이고 반면에 명령이나 제한은 상대적으로는 소극적이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라이스의 공손성도 소극적 공손성과 적극적 공손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공손성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고 싶지 않은 청자의 체면 욕구이고 적극적 공손성은 청자를 집단 구성으로부터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여 집단의 소속감에 대한 청자의 체면 욕구다. 그러니까 청자의 체면 욕구가 난 그냥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체면 욕구와 나는 이 집단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발화행위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청자의 체면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분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언어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 이거는 언어학자인 선생님도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프래그마틱스, 화용론과 관련되는 의미 화용론과 관련된 분야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음성 의문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 과연 정량적 체계화가 될까 이런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스피치 액트, 발화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학문 분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된 여기 방금 얘기를 했죠. 네.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화살표 부분, 그러니까 그 출력 그 한글 강의 자료에 보면 명령 혹은 제한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고 비난 혹은 무시는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다. 그러니까 적극적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말했지만 어떤 집단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체면인데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체면 보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보호 전략은 결과적으로 이제 공손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체면의 위협 정도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공손성의 정도를 계산하는 발화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행동주의 철학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개념에서 근거하다 보니까 뭔가 인문학적인 인간의 행위조차도 정량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척도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문학의 범주, 사실 그래서 문학은 인문학에서도 훨씬 더 예술의 범주에 가까운 분야죠.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데 나머지 예를 들면 그 어문 계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그 언어학 쪽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뭔가 정량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사이언티픽한 그런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논란이 많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발화 행위가 정말 체면 보호 전략에서 몇 단계에 해당하느냐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발화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의 위협 정도, 화자와 청자 간에 그래서 공손성의 정도를 계산하는 발화의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는 변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수직적인 측면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관계, 즉 사회적 지위관계, 그래서 소셜 파워, 네, 소셜 파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요. 그러면 교수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관계, 권력관계,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혹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수와 학생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예를 들면 그 성적인 어떤 폭력, 성희롱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참고 있었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희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관계, 사회적 지위관계는 분명히 굉장히 큰 그 발화 전략의 문제를 만들어내겠죠. 또 수평적인 측면은 뭐냐면 화자와 청자 간의 친소관계, 즉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D. 이제 여기 보면 보라색 그 짙은 글씨로 social power, 수직적 측면은 P로 표시를 하고 수평적인 측면은 D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등한 친구들 관계라 하더라도 친한 친구는 당장 어때요? 이제 그 경어법도 쓰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호칭을 사용하지만 같은 학과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는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세대는 안 그랬어요. 선생님 세대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났는데 다른 과고 잘 몰라도 같은 학번이다 그러면 우리 그럼 이제부터 말로 차? 이렇게.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개인화의 차이다. 개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로 사회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또래들, 같은 학번들끼리의 사회적 거리관계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또 세대차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체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정 발화 행위의 절대적 부담 정도. 그래서 absolute ranking of imposition이라고 해서 이제 R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발화가 예를 들면 교수님과 학생의 대화를 하더라도 뭐 요새 잘 지냈어? 뭐 점심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냐? 선생님 뭐 학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의 신청을 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발화 행위에서의 그 절대적 부담 정도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P, social power P, 그 다음에 social distance D, 그 다음에 absolute ranking of imposition R, 이렇게 이 세 가지 변인은 이 변인에 따라서 발화의 그 공손성 전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말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복잡한 공식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합이랍니다. 네, 합이래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디지털 하는 친구들이 볼 때는 흥흥 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도 이러한 개념으로 뭔가 공식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랄까 인문학의 체계화 좀 더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다. 객관화라는 측면에서 노력으로 봐줘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네, 그건 뭐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WX는 PSH 더하기 DSH 플러스 RX라고 해서 X는 특정 발화 행위가 됩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발화 행위가 되고요. S는 화자이고 그다음에 H는 청자가 되고요. W가 바로 체면 보호 전략으로서 그 위협의 그 체면 위협 정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체면 위협 행위에 대해서 대처하는 공손성의 정도가 됩니다. 공식은 너무나 단순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서 43페이지에 가보면, 네, 교재 4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그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ace Threatening Act, 네, 체면 위협 행위의 실현형.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체면 위협 행위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발화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청자에게 화자가 공손하게 발화를 할 것인가의 전략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자는 공손성의 전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자 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체면이 어느 정도 위협에 처하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위계를 두고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프린트물 이쪽을 보건 그 다음에 뭐 교재 43쪽을 보건 다 똑같은데 여기 한 가지 그 redress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redressive는 없고 redress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redressive를 찾으면 혹시 regressive를 찾으십니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게 또 뭐 이제부터 처음 뭐 예습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이 redressive라는 그 표현을 완화라고 이제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이 표현은 사실 적확한 이거 한국어 번역에 딱 맞는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일단 1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without redressive action boldly 이렇게 돼 있잖아. 아주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 1번은 뭘겠어요? 뭔가 어떤 이제 액션이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넌 잘못됐어. 넌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고야. 뭐 이런 방식의 아주 직접적인 그런 발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화자의 FTA는 완전히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뭐 전혀 존중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redressive는 이렇게 되면 왜 완화하는 액션 없이라고 했냐면 원래 redress는 그 찾아보면 바로잡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형은 없는데 어떤 학술 용어들은 사전적인 정의와는 달리 이렇게 형용사 표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좀 다른 왜곡된 의미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지금 한국어로는 완화 행위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정보에 대한 아무런 수정이나 또 뭐 바로잡거나, 바로잡는다는 거는 꼭 바로잡는다기보다는 뭔가의 수정작용 없이, 그러니까 이제 완화하는 거죠. 좀 부드럽게 할 마음 전혀 없이
근데 이제 그 표현을 이 저자는 완화라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boldly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장 이제 이 1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readressive에 대해서는 이 교재의 그런 어떤 내가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조금 누그러뜨린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면 1번이 있죠. without regressive action. 그 다음에 2번 positive politeness. 3번 negative politeness. 그 다음에 4번 off record. 그 다음에 5번은 don't do the FT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5번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표로 분류하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대비해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연 어떤 발화가 이렇게 이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이제 예문을 놓고 보면 논의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주관적이고 정도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결론, 이제 교재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고, 결론에서는 청자의 체면 손상 위협의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FTA는 직접적으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체면 손상 위협이 크면 클수록 FTA는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실행된다.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3페이지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일단 5번을 먼저 볼게요. Don't do the FDA. 그러니까 이 5번째는 뭐냐면 FTA를 실현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게 돼요. 만약 실행을 하게 된다, do the FTA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지나치게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5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서면으로 보낸다든가, 당신 해고를 서면으로 보낸다든가,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do the FTA를 해야 되겠다. 청자의 체면 손상이 뭐 적은 강도든 강한 강도든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on record가 있고 off recor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on record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스피치 액트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off record는 뭘까요? 암시적으로 그냥 명시적인 표현이 없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의 경우에는 뭐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뭐라 할까요? 아주 나쁜 일. 너도 도둑질 했지? 누구나 이 사람이 도둑질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대놓고 나까지 너 도둑질 했지? 라고 말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 내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내 제자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도둑질 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뭔가 빨리 잘못을 반성하고 이럴 경우에는 오프 레코드로 너 그러지 않았니? 사실은 이미 아무리 완곡하게 부드럽게 말해도 이 친구의 체면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예 말을 안 하는 5단계가 아니더라도 4단계 정도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체면 손상 위협 정도를 따지게 되었을 때 매우 크다라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5처럼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것이고요. 그럴 때는 전략 4인 암시적 전략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 레코드에서도 아예 지금 방금 1번 말했죠. 뻔뻔하게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뭔가 with regressive action, 뭔가 뻔뻔하지는 않은, 뭔가 뻔뻔하다라는 표현보다 노골적이지 않다. 뻔뻔하다 그러면 참 안 되죠. 뭐 청자가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주 그 직설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거기에도 폴라이트한 긍정적인 방법이 있고
긍정적인 예의가 있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인 것과 이제 소극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파서티브와 이제 네거티브가 부정긍정이 아니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명시적인 그런 전략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는 이제 완화의 행위가 없는 경우, 아주 볼들리한 경우와 완화 행위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앞에 것은 이제 볼들리한 경우는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5번과 1번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화 행위를 끝에서 셋째 줄, 이제 마지막 그런 2번, 3번에 대한 설명이죠. 완화 행위를 그 동반하는 것도 또 두 가지 전략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체면을 보호하는 공손성 전략 2와 소극적으로 체면을 보호하는 공손성 3번이 이제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44페이지로 가보면 적극적인 공손성 전략은 유대감의 부각을 위해 호칭이나 직접적 화행의 발화행위를 통해서 실현되고, 소극적 공손성의 전략은 간접 화행의 발화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 공손성은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상처를 덜 받게끔 뭐 이런 점이 있다면, 간접 화행의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텐데, 표현 방식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완화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설명을 들어도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 모든 발화가 정말 이 5가지로 다 구분되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회의감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브라운 앤 레빈슨의 그 논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소개되는 얘기들이 최근에도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개론에서 소개되는 화법 내지는 발화 전략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발화를 했을 때 이 5개보다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뭐 덜 세분화될 수도 있지만 전략을 갖고 발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뉴스나 TV의 뉴스라든지 이런 특히 뭐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뭐 국가의 뭐 지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요, 막말들을 볼 때는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어떤 화법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충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행이라는 말이 스피치 액트예요. 여기서 우리 앞에서 어디 갔지? 네네. 발화 행위라고 해서 스피치 액트를 말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줄여서 화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화가 아까도 말했듯이 행동주의 철학자들이 어떤 행위를 유발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령문이다.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엄표 내적 효력이다 해서 illocutionary for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ocution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illocution, ILLOCUNION, 뭐 illocution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locution이 이제 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force, 그러니까 엄표 내적 효력이라고 해요. 뭐 여기는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알아두면 뭐 들어두는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간접화행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브라운 앤 레빈슨의 이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on't do the FTA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엄포내적 효력이 없지만, apply code라든지 혹은 뭐 negative politeness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엄표내적 효력 같은 것을 갖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깜깜해요. 깜깜하면 불 켜. 그러면 어때요? 아주 그냥 1번이죠. 그 발화 전략에서 1번이죠. 볼들리하게.
너희들은 어떻게 이 깜깜한데 불도 안 켜니? 불 켜!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명령문이고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듣는 청자의 체면 위협이 되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 아, 강실이 참 어둡구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둡다는 서술이 아니라 누구든 스위치 옆에 있는 사람은 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서술형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언어 내적인 표현, 그러니까 직관적인 어떤 지시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화행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발화행위, 화행에는 보충 자료를 보면 이쪽에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보충 자료를 봐주세요. 직접 화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접 화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행의 대표적인 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명령 영미를 쓰거나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간접 화행은 뭐냐면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을 빌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방금 말했다시피 강실이 너무 덥구나 아니면 너무 어둡구나. 누가 불을 켜주면 참 좋겠네. 불을 켜주지 않을래? 의문형. 뭐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이용해서 명령의 화행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습 문제는 시험범위나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재미있는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이 수업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걸 과제로 발표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인가요? 과제가 이런 숙제는 줄어들어서 되게 추상적이고 품이 많은 과제들이 연습 문제들에 좀 숨어 있기는 합니다. 45쪽에 가보면 거기 2번에 irony,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어법 잘 알죠? 잘못하면 이 반어법이 바로 비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과 표현의 의대가 상반된 진술 방법을 반어법, 영어로는 irony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반어법이 있어요. 잘했군. 자, 이거는 우리가 요 문장만 보니까 그런데 뭐 누가 물을 다 엎질렀어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 남편이 막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잘했군. 잘했어. 이건 뭐냐? 칭찬에 의한 비난. blame by praise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비꼬는 거죠. 그 다음에 난 당신이 너무 싫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큰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무사히 돌아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막 끌어안으면서 정말 미워 죽겠어. 정말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미운 게 아니죠.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난 당신이 너무 싫어 라고 하는 이런 표현 방금 같은 것은 비난에 의한 칭찬 praise by blame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어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칭찬에 의한 비난이 비난에 의한 칭찬보다 더 빈번합니다. 네, 빈번해요. 네. 사실 반어법은 비꼴 때 쓰고 싶으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가보면 46쪽에 가면 거기에 또 울타리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를 소개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막연하게 적극적 공선 전략과 소극적 공선 전략을 좀 배웠는데 뭐 체면 유지 전략이 적극적 공선 전략에서는 청자의 적극적 체면의 호소, 뭐 소극적 체면의 호소, 뭐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선 전략, 애정 어린 표현, 뭐 배려, 뭐 이런 것이고 농담,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거, 너랑 나랑 보통 사이가 아니잖니 등등. 반면에 소극적인 공선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에는 울타리어라고 하는 것은 해주라고 하는데. 이제 공손성을 실현하기에 대화의 처음에 도입되는 글쎄요 실례합니다만 뭐 이런 거죠.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교수님 저기요 교수님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울타리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적극적인 관계에선 등장하지 않죠. 그쵸? 뭐 엄마한테 가서 실례합니다 엄마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 1차 시에서는 브라운 레빈슨의 체면 위협 그 행위와 그에 따른 공손성 전략의 5개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